옥년 야담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그럼 오늘도 옛 이야기 한 조각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봄비가 처마 끝에서 후두둑 떨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안국동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연화의 집은 비록 크지 않았으나 단아한 양반 가옥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요. 대문 앞 회화나무가 그 집안의 역사를 말해주듯 굵직한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정찬봉은 청렴 결백한 성품으로 조정에서 이름이 났던 분이었습니다. 늘 백성들을 위한다며 권세가들의 부정을 고발하기 일쑤였고 그 때문에 많은 원수를 만들어 왔지요. 연화는 그런 아버지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란 참으로 무상한 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찬봉이 탐과 놀이와 결탁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무고한 죄목이 씌워진 것입니다. 모함을 꾸민 자들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가짜 증거들이 드러났고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없었지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연화가 아버지의 소매를 붙들고 울부짖었지만 정찬봉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연화야, 세상에는 때로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법이다. 하지만 하늘이 다 알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라. 벼슬에서 쫓겨난 정찬봉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을 잃은 것도 모자라 집안의 재산까지 몰수당하며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연화는 바느질품을 팔러 다니며 푼돈이라도 벌어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생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설상가상으로 정찬봉은 억울함과 근심으로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디 기운을 차리십시오. 연화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간청했지만 정찬봉의 얼굴은 나날이 야위어만 같습니다. 깊은 한숨만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결국 정찬봉은 연화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화야, 아비가 너에게 이런 고생을 안겨주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올곧게 살아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집안의 마지막 자존심이니라. 아버지를 여인 연화는 혈혈단신이 되었습니다. 친척이라곤 아버지의 먼 사촌뻘 되는 윤노파뿐이었지요. 윤노파는 연화의 소식을 듣고 나타나 마치 은인이라도 되는 양 말했습니다. 연화야, 너 같은 애기씨가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 늙은이가 걷어줄 테니 걱정 말거라. 하지만 윤노파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화의 수려한 용모를 보고 벌써부터 못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노파는 젊은 여인들을 기방에 팔아넘기는 일을 업으로 삼는 몹쓸 여인이었습니다. 연화는 윤노파의 집에 들어간 후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거친 일만 시키고 제대로 된 음식도 주지 않았으며 윤노파는 연화를 볼 때마다 이상한 미소를 지었지요. 참 곱게도 생겼구나. 이런 애기씨라면 돈이 될 만하겠어. 윤노파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연화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갈 곳이 없었던 연화는 그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밤 윤노파가 박만석이라는 사내와 은밀히 만나는 모습을 연화가 엿보게 되었습니다. 박만석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겁으로 온갖 더러운 장사를 통해 부를 쌓은 인물이었지요. 그 애기씨 말입니다만 참으로 곱기도 하거니와 집안도 양반이었다 하니 값을 후하게 쳐주십시오. 윤노파의 말에 박만석이 비웃듯 답했습니다. 양반이었다 한들 이제는 거지나 다름없지 않느냐.
하지만 용모가 괜찮다 하니 기방에서 쓸만하겠군.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기방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날 밤 연화는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윤노파가 눈치채고 사내들을 시켜 연화를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애기씨, 괜히 몸부림치지 마시오. 이미 계약은 끝났으니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 몸을 위하는 길이요. 박만석의 차가운 말에 연화의 눈에서는 절망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결국 박만석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기방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연화의 인생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한때 양반가의 교수였던 그녀가 이제는 기방으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흐느끼고 있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이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해가 중천에 뜨면 장터는 온갖 소리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낙이 울음소리,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가 어우러져 소란스러웠지요. 그 한복판에서 묵묵히 일하는 젊은 총각이 있었으니 바로 이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은 26의 나이로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믿음직한 사내였습니다. 거친 일에 익숙한 손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순수했지요. 장터에서 품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자였습니다. 도현의 집은 산기슭 초가집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지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홀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그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도현아, 오늘도 수고가 많았구나. 어머니 한마님이 늘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허리도 굽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언제나 자애로웠지요. 어머님, 아들이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뿐이지요. 도현은 늘 그렇게 답하며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곤 했습니다. 도현에게는 성돌이라는 절친한 벗이 있었습니다. 3살 어렸지만 영리하고 재치가 뛰어났지요. 늘 도현 곁에서 도움을 주며 의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형님, 오늘도 김첨지가 품삯을 깎으려 한다더군요. 성돌이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첨지는 품꾼들을 부리는 인색한 중간업자였지요. 품꾼이 감히 주인에게 대들 수는 없는 일 아니냐. 도현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가난한 처지에서는 참아야 하는 것이 세상 이치였지요. 그날도 도현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저녁 무렵 갑자기 장터 저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지 마시오. 제발 가지 마시오. 여인의 절규하는 소리였습니다. 도현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성돌도 뒤따라왔습니다. 장터 한편에서는 몇 명의 사내들이 한 여인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한복 치마를 질질 끌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요. 도현은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 맑고 슬픈 눈빛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연화의 눈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애기씨가 왜 저리 끌려가는 것이요? 도현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방에 팔려간다더군요. 가문이 몰락해서 친척이 팔아넘겼다 합디다. 한 노파가 혀를 차며 답했습니다. 도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곱고 순수해 보이는 여인이 기방에 팔려간다니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형님, 저 애기씨 눈빛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성돌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도현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연화를 끌고 가던 사내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모두 비켜서시오. 기방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구경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구도 기방일에 감히 끼어들려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도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절망에 찬 눈빛이 자꾸만 그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위험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어찌 기방일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성돌이 도현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성돌아, 나도 안다. 하지만 저 애기씨를 그냥 보내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도현은 연화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도 도현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무언가 운명적인 것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눈에서는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이, 도현의 눈에서는 그녀를 구하고 싶다는 의지가 번뜩였지요.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 한순간의 눈빛 교환은 둘의 운명을 엮어놓았습니다. 결국 연화는 사내들에게 억지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도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형님,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 애기씨를 구해야 한다. 도현의 다짐 어린 목소리가 저녁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연화의 슬픈 눈빛을 잊을 수 없었지요. 운명의 실이 두 사람을 이어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화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을 어지럽혔지요.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드는 깊은 밤, 도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른 새벽, 도현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집을 나서 성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돌은 도현의 급한 발걸음 소리에 잠에서 깼지요. 형님, 이른 새벽에 웬일입니까? 성돌아, 어제 그 애기씨가 도저히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도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성돌은 도현의 성격을 잘 알기에 한번 마음먹은 일은 막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해가 떠오를 무렵 두 사람은 기방이 있는 화류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소 선량한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지요. 기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밤이면 온갖 향락에 빠진 사내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월향루라는 현판이 걸린 기방 앞에서 도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연화가 끌려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지요. 아직 이른 시각이라 조용했지만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애절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월향루의 대문을 두드리자 늙은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도현이 연화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곧 안에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얼굴에는 진한 연지곤지를 발랐지요. 바로 월향루의 주인인 월향이었습니다. 기방 주인마님, 소인은 어제 이곳에 온 연화 애기씨와 아는 사이입니다. 도현이 허리를 굽혀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월향은 도현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난한 품꾼이 감히 기방일에 끼어들려 하다니, 너 같은 가난뱅이가 무슨 힘으로 기방 애기씨를 구하겠다는 것이냐? 월향의 말에 주변에 있던 기방의 사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장한 체격의 무례배들이었지요. 그렇다면 돈으로 그 애기씨를 사겠습니다. 도현이 다시 간청하자 월향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기씨 값은 은자 100냥이다. 내가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은자 100냥이라니 도현이 평생 품을 팔아도 모을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성돌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도현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이곳에서 일을 하여 그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월양은 비웃으며 사내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이 건방진 놈을 쫓아내거라. 사내들이 도현에게 다가와 붙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몽둥이를 들어 도현을 마구 때렸지요. 성돌이 도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분수를 모르는 놈. 다시는 이런 곳에 얼씬거리지 마라. 도현은 온몸에 상처를 입으며 쓰러졌습니다. 성돌이 급히 달려와 도현을 부축했지요. 형님, 괜찮으십니까? 도현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지요. 성돌아,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성돌이 포기하라고 애타게 말했지만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그 애기씨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지요. 두 사람은 터덜터덜 장터로 돌아갔습니다. 도현의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연화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상처투성이가 된 도현을 보고 놀랐지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마음속으로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지요. 도현이 월양로에서 매질을 당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 하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연화를 향해 있었지요.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현의 일이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장터에서 곡식 장사를 하는 최영감이 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영감은 오랫동안 이 고장에서 살아온 토박이로 온갖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분이었지요. 도현아, 내가 월양로 연화 애기씨 일로 고생을 했다더구나. 최영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 애기씨가 어찌 월양로에 팔려가게 되었는지 아느냐? 최영감의 말에 도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돌도 곁에서 함께 들었지요.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해주마. 그 일의 뿌리에는 박만석이라는 자가 있다. 최영감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박만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박만석이라고 하시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그 영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겉으로는 번듯한 거부 행세를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짓으로 부를 쌓은 악덕한 자지. 박만석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넓은 땅과 많은 곡식 창고를 가지고 있었고 고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가 부를 쌓은 방법은 결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값을 터무니없이 올리고 급한 사람들에게는 목을 조르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그러다가 빚을 못 갚으면 논밭은 물론 집까지 빼앗아 버리고 만다. 최영감의 설명을 들은 도현과 성돌은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을의 몰락한 집안이 그리도 많은 것입니까? 성돌이 물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연화 애기씨 집안도 마찬가지였다. 정찬봉은 청렴한 관리였다. 박만석 같은 자들의 부정을 막으려 하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은 것이지. 박만석이 뒤에서 돈을 뿌리며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연화의 집안이 몰락한 것도 연화가 기방에 팔려간 것도 모두 박만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악독한 놈 같으니라. 도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현아, 마음은 알겠지만 함부로 행동하지는 말거라. 박만석은 권력자들과도 결탁해 있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최영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과 성돌은
박만석의 저택 근처를 돌아보았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큰 저택이었고 대문 앞에는 사내들이 지키고 서 있었지요. 도현은 담장 근처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침 저택 안에서는 박만석이 몇몇 손님들과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 이번에도 좋은 일을 하셨더군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별것 아니요. 다만 쓸모없는 것들을 정리한 것뿐이지. 박만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냉혹함이 가득했지요. 그 정찬봉 집안 말입니까? 그렇소. 나를 거슬렀으니 당연한 대가를 치른 것이지. 그 딸아이도 기생이 되어 내 잔치를 빛내게 될 테고 말이요. 박만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현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만석이 연화를 농락하려 한다는 말이었지요. 이 악독한 놈아. 도현이 소리를 지르며 담장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돌이 재빨리 도현을 붙잡았지요. 형님,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미 저택 안에서는 소란이 일어났고 사내들이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급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돌이 물었습니다. 성돌아, 이제 분명해졌다. 박만석을 쓰러뜨리지 않고서는 연화 애기씨를 구할 수 없다. 도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석 같은 거부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다. 도현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싹트고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 도현은 박만석의 악행을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지요. 박만석에게 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악독한 자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도현의 다짐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연화 한 사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박만석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지요. 밤은 깊어갔지만 도현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월향로 안은 겉보기와는 달리 음침하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된 방들 사이로 여인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연화는 작은 다락방에 갇힌 채 며칠째 음식도 제대로 입에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연화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새로운 기생치고는 너무나 고집이 센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이 고집 센 것아, 언제까지 이럴 셈이냐? 어차피 이곳에 온 이상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몸을 위하는 길이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월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간 굶주려 얼굴은 야위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지요. 저는 기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연했습니다. 아버지 정찬봉이 남긴 어떤 일이 있어도 올곧게 살아야 한다는 당부가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월향로에는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월향로에서 가장 오래된 기생으로 한때는 고관 대작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여인이었지요. 어느 날 밤 춘향이 연화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애기씨, 이것이라도 드세요. 이렇게 굶으면 몸이 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애기씨의 마음 말이에요. 나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춘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춘향은 15년 전 연화와 같은 처지로 이곳에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저항했지만 결국 현실에 굴복하고 말았지요. 애기씨, 세상은 우리 같은 여인들에게 냉혹해요.
아무리 저항해도 바뀌는 것은 없어요. 춘향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버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어요.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춘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자신도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곳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돈을 많이 주고 몸값을 치러주는 사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춘향에게도 한때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춘향을 구해줄 만한 돈이 없었고 결국 다른 여인과 혼인해버렸지요. 연화는 장터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총각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도현이었지요. 비록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의 고든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혹시 장터의 총각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 그 이야기 말이에요. 월양 마님이 무척 화를 내셨지요. 가난한 품꾼 주제에 감히 기방일에 끼어든다고 말이에요. 연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그 총각이 자신을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몰매를 맞고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지요. 세상에는 아직도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겠어요. 연화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춘향은 그런 연화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애기씨,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날 밤 연화는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버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를 구하려 하는 그분도 무사하게 해주세요. 연화의 기도가 밤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지요. 월양로의 다른 기생들은 이미 체념한 얼굴들이었지만 연화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굴하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지요.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어둠이 거칠 것이라는 것을, 선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믿음만이 연화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지요. 박만석의 악행을 알게 된 도현은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지요. 성돌은 그런 도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직도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성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돌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박만석 같은 악한 자가 떵떵거리고 사는데 연화 애기씨 같은 선량한 분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다. 도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도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관아에 호소하는 것이었지요. 박만석의 악행을 관아에 알려 공정한 판결을 받는다면 연화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도현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성돌도 함께 따라왔지요. 관아는 고을에서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였고 높은 담장과 위험 있는 대문이 일반 백성들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관아 대문 앞에는 북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치는 신문고였지요.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북채를 들어 세게 쳤습니다. 둥둥둥. 신문고 소리가 관아 안팎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곧 관졸들이 나와 도현을 바라보았지요. 누구냐? 무슨 일로 신문고를 치는 것이냐? 한 관졸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민 이도현이라 하옵니다. 이 고을의 부정을 고발하러 왔사옵니다.
도현이 정중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관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도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얼마 후 사또 김현수가 나타났지요. 김현수는 40대 중반의 중년 관리로 이 고을에 부임한 지 3년째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대가 신문고를 친 자인가? 김현수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사또님. 도현이 무릎을 꿇고 답했습니다. 무슨 일을 고발하려 하는가? 이 고을의 박만석이라는 자의 악행을 고발하고자 하옵니다. 도현의 말에 김현수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만석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관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박만석이라고?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인가? 김현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현은 용기를 내어 박만석의 악행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값을 터무니없이 올린 일, 백성들에게 목을 조르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결국 논밭과 집까지 빼앗은 일, 그리고 청렴한 관리였던 정찬봉을 모함하여 몰락시킨 일까지 자세히 설명했지요. 그리하여 정찬봉의 딸인 연화 애기씨가 기방에 팔려가게 되었사옵니다. 이 모든 것이 박만석의 탐욕 때문이옵니다. 도현의 간절한 호소에 김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도 박만석의 악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막대한 재력과 권세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대의 말을 들어보니 심각한 일이로구나. 하지만 이런 큰 일을 처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김현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라고 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현이 물었습니다. 박만석이 정말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말이다. 증인이나 문서 같은 것 말이야. 김현수의 말에 도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박만석의 악행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사또님, 박만석에게 피해를 당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옵니까? 그들의 증언이면 충분하지 않겠사옵니까? 도현이 간청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박만석 같은 자를 상대하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김현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도 박만석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자신의 관직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지요. 도현은 그런 김현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사또님, 소민이 증거를 모아오겠사옵니다. 박만석의 악행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찾아오겠사옵니다. 도현의 결연한 다짐에 김현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백성들은 관아일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법인데 이 젊은 총각은 달랐지요. 그렇다면 기다려보겠다. 하지만 함부로 행동하다가 도리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김현수가 당부했습니다. 도현은 깊이 절을 올리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성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형님, 사또님 말씀이 어떠하셨습니까? 성돌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시더군. 박만석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말이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박만석이 그런 증거를 쉽게 남겨놓았을 리가 없을 텐데요. 성돌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성돌아,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악한 자들은 언젠가 꼬리가 잡히게 마련이다. 도현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도현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박만석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모아갔지요. 최영감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도현의 뜻을 알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하는 일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옳은 일이다. 우리도 최대한 도와주겠다.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노력 끝에 도현은 상당한 양의 증언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박만석에게 논밭을 빼앗긴 사람들, 터무니없는 이자로 고생한 사람들, 그리고 정찬봉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여갔지요. 하지만 도현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박만석의 저택 주변을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성돌과 함께 박만석의 저택 근처를 정탐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저택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마침 박만석이 몇몇 손님들과 술자리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성돌아, 저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구나. 도현이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위험합니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 성돌이 만류했지만 도현은 이미 담장 근처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만석이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박대감, 이번에도 좋은 일을 하셨더군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별것 아니요. 다만 쓸모없는 것들을 정리한 것뿐이지. 박만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냉혹함이 가득했지요. 그 정찬봉 집안 말입니까? 그렇소. 나를 거슬렀으니 당연한 대가를 치른 것이지. 그 딸아이도 기생이 되어 내 잔치를 빛내게 될 테고 말이요. 박만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현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만석이 연화를 농락하려 한다는 말이었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돌이 재빨리 도현을 붙잡았지요. 이미 저택 안에서는 소란이 일어날 기미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도현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박만석의 악행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고 연화를 구해내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지요. 도현이 박만석의 저택에서 들은 대화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성돌과 함께 박만석이 한 말들을 정리했지요. 정찬봉을 모함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님, 이제 사또님께 가서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그렇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박만석의 악행을 증언해야 한다. 도현은 신중했습니다. 박만석 같은 권세가를 상대하려면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지요. 며칠 더 지나면서 도현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에게 피해를 당한 백성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어 나서기 시작했지요. 최 영감이 앞장서서 여러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도현이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우리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소? 김서방은 3년 전 박만석에게 논밭을 빼앗긴 농부였습니다. 박만석이 흉년이 들자 곡식을 빌려주더니 나중에 그 몇 배의 이자를 요구했어. 갚지 못하니 논밭을 모두 빼앗아갔어. 이씨 할머니는 아들을 박만석의 횡포로 잃은 과부였습니다. 내 아들이 박만석의 부정을 고발하려 했다가 갑자기 죽었어.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이 덮어졌어. 이런 증언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박만석의 악행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도현은 이 모든 증언들을 정리하여 문서로 만들었지요. 한편 박만석도 도현의 움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건방진 놈이 아직도 날뛰고 있다니 당장 그놈을 처리해버려라. 박만석의 명령에 따라 그의 수하들이 도현을 해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도현을 보호했습니다. 이미 많은 백성들이 도현의 편이 되어 있었지요. 도현은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 다시 관할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증인들과 함께였지요.
사또 김현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들이 모두 증인들입니까? 그러하옵니다. 사또님, 모두 박만석의 악행을 직접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분들이옵니다. 김현수는 한 사람씩 증언을 들었습니다. 박만석의 악행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모두 사실입니까? 사또님, 저희가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모두 사실입니다. 최 영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현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좋다. 박만석을 체포하여 조사하겠다. 그날 오후 관졸들이 박만석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박만석은 자신이 체포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무슨 일로 관졸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냐? 박만석, 사또님의 명으로 그대를 체포한다. 체포라고? 나를 무슨 죄목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정찬봉을 모함한 죄, 그리고 여러 악행에 대한 죄목이다. 박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악행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박만석은 끝까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관아로 끌려갔지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관아에서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만석, 그대는 흉년에 곡식값을 터무니없이 올려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를 인정하느냐? 또한 정찬봉을 모함하여 관직에서 쫓아낸 일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김현수의 추궁에 박만석은 더 이상 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박만석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김현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만석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선량한 관리를 모함한 죄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에 처한다.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박만석과 결탁해 있던 월양루의 월양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월양, 그대도 박만석과 함께 젊은 여인들을 강제로 기생으로 만든 죄가 있다. 월양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박만석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사라진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지요. 결국 월향루는 폐쇄되었고 그곳에 있던 기생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연화도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기방에서 해방될 수 있었지요. 도현은 관아에서 나온 연화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애기씨, 이제 괜찮으십니다. 연화는 도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화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만석의 몰락으로 고을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던 사람들은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었고 오랫동안 박만석의 횡포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지요. 도현의 용기 있는 행동이 결국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지요. 박만석의 몰락과 함께 고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기방에서 해방된 후 춘향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지요. 춘향도 함께 자유를 얻었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연화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춘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언니. 다만 아버님의 뜻대로 올곧게 살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 어느 날 도현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었지요. 애기씨, 이것은 사또님께서 몰수한 박만석의 재산 중 일부입니다. 정찬봉님 댁에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도현이 정중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보따리를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당장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되는 돈이었지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애기씨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십니까?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그곳에 작은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연화가 멀리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니 가슴이 아팠지요. 며칠 후 연화는 정말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떠남을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도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지요. 최영감이 그런 도현을 불러 조언했습니다. 도현아,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영감님, 저 같은 가난한 총각이 양반과 교수에게 어떻게 마음을 표할 수 있겠습니까?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보인 용기와 정의감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연화가 떠나기 하루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도현은 용기를 내어 연화를 찾아갔지요. 연화는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애기씨, 도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현 도령,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애기씨께서 내일 떠나신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기씨, 소생이 비록 가난한 총각이지만 진심으로 애기씨를 모시고 싶습니다. 애기씨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도현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령, 그런 말씀을. 소생은 애기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반드시 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소생의 진심입니다. 도현의 간절한 말에 연화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사실 연화도 도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요. 도령, 저도 도령께 고마운 마음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분의 차이가. 애기씨,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연화는 길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정찬봉이 늘 말씀하시던 것이 떠올랐지요. 도령, 시간을 조금 주세요. 하룻밤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답을 드리겠어요.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춘향 언니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연화야, 내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하다. 도현은 참으로 훌륭한 사내다. 신분보다 사람됨이 더 중요한 법이야. 춘향의 조언에 연화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연화는 도현을 찾아갔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령의 진심을 받아들이겠어요. 부족한 저이지만 도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연화의 말에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도현의 어머니 한마님도 기뻐하며 연화를 맞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도현과 연화의 혼례를 위해 모두가 나서서 도움을 주었지요.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장터 한편의 넓은 마당에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가 치러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또 김현수도 직접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현, 그대의 용기와 정의감이 이런 좋은 결실을 맺었구나. 진심으로 축하한다. 혼례를 마친 후 도현과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었지요. 춘향도 마을에 남아 작은 바느질방을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연화는 도현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령, 저희에게 새 생명이 생길 것 같아요. 도현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우러르며 감사했습니다. 애기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 저희에게 큰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과 연화는 아버지 정찬봉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님,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올곧게 살아가겠습니다. 연화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현과 연화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탐욕과 악행으로 점철되었던 박만석은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며 말했습니다. 탐욕은 결국 화를 부르고 올곧은 마음은 복을 부른다고 말입니다. 권선징악의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었지요.